안녕하세요. 2019 하반기 고졸학력 검정고시의 안준호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제 하반기에 있었던 이제 고졸학력 검정고시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께서 이미 잘 풀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풀어보셨던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풀면서 잘 이해가 안 됐던 개념들 혹은 문제 풀면서 요거 이상하다 했던 것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자, 그런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되는 것인지 저와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다항식 AB가 주어졌을 때 3A-B의 값을 찾아라 라고 하는 식의 계산의 문제가 될 텐데요. 자, 3A-B라고 하는 것은 3 A 대신에는 x의 제곱 플러스 x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B 대신에는 3x 플러스 4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식을 전개해 보시면 3x의 제곱 플러스 3x. 자, 이것도 마찬가지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여러분. 자, 동류항끼리는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있던 3x와 마이너스 3x 계산하면 그쵸 0이 돼버린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이 될 수 있는 식은 3x의 제곱 마이너스 4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정답을 찾아주시게 되면 몇 번일까요? 그렇죠. 1번. 이 녀석이 정답이 됨을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아마 이 문제는 그냥 다항식을 이용한 어떤 식의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동류항끼리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것들, 자, 어떤 식을 계산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규칙들이 있죠? 자, 그런 내용만 잘 이해하시면 자,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식 좌변과 우변이 주어졌고요. 자, x에 대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x에 대한 그렇죠 항등식. 항등식이 뭐였죠? 등식의 한 종류였었죠. 자, 그렇다면 등식엔 뭐가 있었냐? 등식엔 첫 번째 항등식, 그 다음에 그렇죠 방정식이 있었죠. 항등식과 방정식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그렇죠. 항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미지수 x의 값에 관계없이 등호가 항상 성립하는 식을 얘기합니다. 자, 방정식은 그에 비해서 x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식을 얘기하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항등식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x에 어떤 값이 들어가더라도 좌우변이 언제나 같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항등식 풀 때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제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항등식을 푸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정확히 이쁜 이름으로 얘기하면 미정계수법이라고 하죠. 항등식임을 이용해서 우리가 미지수 앞에 곱해져 있는 어떤 계수를 결정하는 방법. 자, 이것을 미정계수법이라고 하고요. 자, 이 미정계수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계수 비교법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었고요. 자, 또 하나는 수치대입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자, 계수 비교법은 말 그대로 계수를 비교하여 우리가 원하는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방법이고요. 수치대입법은 적당히 어떤 숫자를 주어진 식에 대입함으로써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치대입법은 보통은 인수가 반복되는 형태에서 많이 썼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지금의 문제는 보니까 어떤 인수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계수비교법을 이용하시는 게 조금 더 쉬운 방법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계수비교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좌변, 우변 각각을 먼저 전개를 하셔서 미지수 x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를 해두시면 비교적 비교가 조금 더 쉽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좌변 전개해 보시면 2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와 같겠고요. 자, 우변은 이미 전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나타내어 주시면 됩니다. 자,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가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비교하기가 쉬워졌어요. 왜? x제곱 앞에 개수가 서로 어때야 됩니까? 얘네들이 같아야 돼요. 자, 따라서 스몰 a가 2와 같음을 알 수 있겠고요. 여기 2와 여기 2가 같음을 알 수 있고요. 여기 있던 4와 여기 있던 b, 즉 상수항끼리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b는 4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a 플러스 b의 값은 2와 4를 더하면 6이 됨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서 자, 3번 이와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여러분? 네. 자, 그래서 항등식을 풀 때에는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미정계수법, 자, 계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서 접근하시면 역시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3번 문제 보시게 되면 어떤 다항식을
x-1로 나누어 떨어질 때라고 했습니다. 나누어 떨어진다.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나눴을 때 나머지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즉 0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걸 배웠었는데 주어진 어떤 글의 상황을 식으로 옮겨 적게 되면 나눔을 당하는 식이 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5가 되는 거죠. 자, 나누는 식은 누굽니까? 그렇죠. x-1로 나눈대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검산식을 떠올려 보시면 그것이 바로 나머지 정리라고 했었는데요. 자, 검산식에 의하면 나누는 수와 몫을 곱한 다음에 나머지를 더해주면 원래의 수가 얻어진다. 그럼 식으로서 얘기하자면 원래의 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나누는 식과 몫을 나타내는 어떤 식을 곱한 다음에 나머지를 나타내는 식을 더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나누는 식이 x-1이고요. 몫이 qx입니다. 자, 나머지 써줘야 되겠지만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나머지가 얼마란 얘기입니까? 그렇죠. 0이란 얘기입니다. 더 이상 쓸 게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렇게 식을 써놓고 나면 문제 이제 쉬워졌죠. 우리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x에다 1을 대입합니다. 왜 x에다 1을 대입합니까? 우변의 식을 잘 보시면요. 여기다 1을 대입하면 얘가 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가 0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물론 qx가 0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qx라는 식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뭐를 넣어야 0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식은 곱해져 있는 x-1 얘가 0이 될 수 있는 x값을 좌우 양변에 대입해 주시게 되면 좌변의 경우는 1-3 플러스 a 플러스 5가 되는 거고요. 자, 우변의 경우는 0이 됩니다. 자, 마이너스 2가 되고 3이 돼서 우변을 이항해 주시면 a는 마이너스 3과 같음을 이렇게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혹시나 까먹으셨던 분들은 한번 정리를 좀 해두시는 게 좋겠죠?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나머지 정리는 뭐냐? 자,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어떤 식, 즉 나눔을 당하는 식을 만약에 제가 ax라고 표현을 한다면 자, 나누는 녀석을 bx라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ax, bx라고 쓰는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지수 x로 설정하기 때문에 자, x와 x로 나타낸 식이다. x로 나타낸 식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fx 쓰듯이 쓴 겁니다. 자, a, b로 굳이 나타내는 이유는 두 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구별을 위해서 a, b로 썼을 뿐이고요. 자, 몫은 우리가 qx라고 쓰죠. 자, 그때 나머지. 자, 이때 주의하실 거는 수에 대해서는 나누는 수보다 나머지는 무조건 작아야 되는 거였었죠. 자, 그러면 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지수 값 때문에 크기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단 bx의 차수를 얘기합니다. 차수. bx의 차수는 누구보다 나머지. 그래서 rx의 차수. 얘보다 항상 커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까먹으셨던 분들은 꼭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으면 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의 3-2i equal a 플러스 3i와 같은 어떤 등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실수 a의 값을 구해라 라는 게 문제가 될 텐데요. 자, i는 복소수를 나타내는 허수 단위였었던 거죠. 자, 그래서 허수 단위로서 루트 마이너스 1과 같았었고요. 자, 우리가 배운 바 i에 대한 주요한 성질 중에 하나는 주기성이 있습니다. 주기성이 뭐냐? 이런 거였죠. i를 i라고 쓰고 우리 뭐 루트 마이너스 이렇게 쓰기도 했죠. i의 제곱은 뭐가 됩니까? i를 두 번 곱하는 것, 즉 루트 마이너스 1을 두 번 곱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같음을 알 수 있었고 i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i의 4제곱은 1이 됐었던 거죠. 자, 그리고 다시 i의 5제곱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i의 5제곱이 되면 여기다 i를 하나 곱하기 때문에 처음에 i와 같아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i에 어떤 지수가 붙어 있을 때 지수를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아이들은 다 i와 같았고 2인 아이들은 다 마이너스 1과 같았고 3인 아이들은 마이너스 i, 4인 아이는 다 1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자, 그럼 주어진 문제는 먼저 그럼 i를 전개해 보면 3i 마이너스 2i
i의 제곱. 우변은 a 플러스 3i. 자, i의 제곱이 얼마라고요? 그렇죠. 마이너스 1이라고 했죠? 자,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2가 됩니다. 자, 순서를 제가 좀 맞춰서 써볼게요. 그럼 2 플러스 3i, a 플러스 3i가 돼요. 자, 이때 그럼 a 값 결정됐네요. a 값 누가 됩니까, 여러분? 그렇죠. a는 2와 같아집니다. 자, 왜 2와 같습니까? 다른 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아, 다른 수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배웠던 복소수의 상등. 두 복소수가 서로 같다는 뜻인 거죠. 제가 조금 한자어로 표현해봤는데요. 두 복소수가 서로 같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런 걸 배웠었어요. A, B, C, D가 실수일 때 A 플러스 BI와 그리고 누구죠? C 플러스 DI가 되겠죠? C 플러스 DI가 서로 같다라고 한다면 이 관계가 성립하면 A와 C, B와 D는 서로 같음을 배운 바 있습니다.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즉 두 복소수가 서로 같기 위해서는 실수 부분끼리 같고 허수 부분끼리 서로 같음을 우리가 배운 바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E와 A가 서로 같아야 됨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이렇게 찾아주시면 여러분이 이 녀석의 정답 누구죠? 체크하고 넘어가면 그렇죠, 3번 이렇게 나타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 아니었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다음에 5번 문항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항 보시면 딱 봐도 2차 함수죠?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요. 자,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 이상 0 이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래프는 마이너스 3일 때 0이라고 했고 0일 때는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사이의 그래프 요것만 봐주시면 돼요. 그죠? 정의된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 0까지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녀석에 대한 최대값, 얘가 바로 이 녀석을 나타내는 2차 함수의 그래프인데 이 녀석의 최대값이 누구냐? 그래프만 볼 줄 알면 되겠네요, 여러분. 그죠? 자, 누가 됩니까? 제일 위에 나와 있는 거. 여기 뽕긋한 지점이 되겠죠? 바로 4. 요 녀석이 최대가 됨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어떤 2차 함수가 주어지고 구간이 제한되었을 때에는 그 구간 안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각각 존재할 텐데 자, 그때 최대값이라고 하는 건 가장 높은 위치에, 최소는 가장 낮은 위치에 놓인 값이기 때문에 그래프만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께서 이거 되게 쉽네 하고 맞추실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정리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절대값 x-1이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사실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절대값에 대한 어떤 연산 성질을 우리가 배웠었는데요. 자, 저는 간단히 이제 절대값에 대한 절대값이라고만 쓸게요. 우리가 이런 거 배웠었죠. A가 양수라는 전제하에 첫 번째, x의 절대값이 a보다 크다일 때, 두 번째, x의 절대값이 a보다 작다일 때, 자, 이 부등식을 어떻게 풀 수 있었느냐? 자, 첫 번째 경우는 뭐라고 배웠습니까? 제가 이른바 작작큰큰이라고 했었어요. 자, 절대값 x가 a와 같아진다라고 가정을 하면 x의 값은 플러스 a 또는 마이너스 a로 가능한 거죠. 자, a가 제가 양수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a보다 마이너스 a가 더 작은 겁니다. 그럼 작작큰큰 뭐였죠? 그렇죠. 작은 거보다 작다 또는 큰 거보다 크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x가 작은 값 마이너스 a보다 작다 또는 큰 값 a보다 크다라는 것을 나타내고요. 절대값이 작으면 사이 범위, 그래서 작은 값과 큰 값의 사이에 x가 존재함을 우리가 이미 배운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절대값의 의미는, 즉 절대값 x의 의미는 원점으로부터 x까지의 거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점에서 x까지의 거리가 a보다 커? 그럼 원점이 여기 있어. a가 여기 있어. 근데 크대. 이 바깥쪽에 있다는 얘기죠. 그럼 마이너스는 여기 있을 거예요. 크다? 바깥쪽에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를 얻어냄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맞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절대값 x-1이 3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x가 아니잖아요. 좀 더 복잡하잖아요. 한 덩어리의 x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작으니까 2번의 경우네. 자, 그래서 얘는 사이 범위 마이너스 3 이상
누가? x-1이 3. 얘를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가 3이 된다? 그럼 마이너스 3 또는 3이니까 작은 것과 큰 것의 사이 범위. 자,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합니까? 자, 마지막은 x의 범위를 찾는 게 목적이니까 이 마이너스 1이 보기 싫어요. 그래서 모든 항에서 1을 더해 주시면 되겠죠. 자, 1을 더해 주시면 마이너스 2, 여긴 x, 여긴 4라는 결과를 간단하게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보기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건 마이너스 2와 4.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수직선상에서 색칠한 동그라미로 표현한다. 등호가 없으면 뚫린 동그라미. 자, 그러면 3번 아니면 4번인데 3번은 보니까 작은 거보다 작다 또는 큰 거보다 크다. 얘가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 절대값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정리해드린 이 팁의 내용 꼭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팁의 내용들만 잘 이해하고 계셔도 여러분이 문제 푸실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설명을 드릴 때 팁이라고 해서 적어드리는 이런 내용들을 놓치지 마시고 좀 필기를 해 두셨다가 정확히 내 걸로 이해를 자꾸 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문제는 많이 쉬워진다라는 거. 자,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A는 마이너스 5,7, B는 1,1로 주어져 있고요. 자,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선분 A, B의 중점의 좌표. 자, 여러분 중점의 좌표 어떻게 구했었죠? 그렇죠. 중점의 좌표. 다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A라는 점이 x1, y1입니다. B라는 점이 x2, y2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런 조건이 붙어 있을 때, 자, 이런 조건이 있을 때 선분 A, B의 중점은 우리가 보통 이제 미드 포인트 해서 M이라고 많이 쓰죠. 그죠? 자, M의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A, B의 중점 M이라고 쓰고요. 그쵸? X 좌표의 평균값, 즉 2분의 x1 플러스 x2. 그 다음에 Y 좌표의 평균값 2분의 y1 플러스 y2. 자, 이게 중점의 좌표를 나타내는 공식이었었던 거죠. 자, 그럼 주어진 문제에서 중점의 좌표 바로 찾아볼까요, 여러분? M. 자, 마이너스 5와 1을 더하면 마이너스 5와 1을 더하고 2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y 좌표는 7과 1이니까 이거 2로 나눠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결국 m의 좌표는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8이니까 4와 같아서 자, 마이너스 2,4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2,4, 정답 2번. 자,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자, 이렇게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중점뿐만 아니라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이제 분점이라고 해서 내분점 그리고 외분점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자, 물론 한 가지 더 얘기하자고 한다면 이제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구할 때 우리가 어떤 공식들을 사용했었는지 그 원리는 어떻게 되는지 꼭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8번의 문제 보시죠. 자, 직선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3의 수직이고 그 다음에 0,1을 지나는 직선. 자, 여기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죠. 자, 어떤 내용이 있었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지만 혹시 모르니까 정리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가 배운 바 어떤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다. 그럼 기울기가 어때요? 그렇죠. 같아지는 겁니다. 그럼 두 직선의 기울기가 다르면 당연히 한쪽이 이렇게 틀어지기 때문에 언젠가는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만나는 경우들 중에서 하필이면 수직으로 만난다? 수직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이렇게 직선 L이 있고 직선 M이 있어서 얘가 수직이라는 얘기죠? 맞죠, 여러분? 그러면 두 직선 L과 M이 평행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그렇죠. 두 직선이 갖는 기울기들의 곱이, 기울기 곱이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과 같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맞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사실을 이용하시면 현재 주어진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근데 이 녀석의 수직인 직선이니까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 되기 위해서는 그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되어야 합니까? 그렇죠. 2가 되어야 합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직선 L이라고 해볼까요? 자, L은 기울기가 2가 돼야 돼서 2x. 자, 플러스 여기 누군지 몰라. B라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가 누굴 지나간대요? 0,1을 지나간대요. 0과 1 대입하시면 1은 B다. 그럼 바로 처리가 됐네요. 자, 다시 B의 값을 대입해 주시면 Y는 누가 됩니까?
2x 플러스 1.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려는 직선의 방정식이 됨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x 플러스 1, 1번에 바로 나와 있네요. 맞죠, 여러분? 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직선이 평행하면 기울기가 같다. 두 직선이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자, 이런 내용만 정확히 숙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8번까지 이렇게 정리해 봤고요. 자, 이제 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에 이어서 이제 원이 등장을 했는데요. 자, 원의 중심의 좌표가 3,2라고 주어졌다고 합니다. 3,2.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고 해요.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우리 이렇게 써볼까요? 여기가 1. 자, 이때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건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요. 그죠, 여러분? 왜냐?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표준형이라고 하는 어떤 원의 방정식을 쓸 수가 있었는데요. 자, 표준형이라고 하는 것은 원의 방정식을 나타낼 때 어떻게 썼었냐면, 자, 중심이 A, B 그리고 반지름이 R인 어떤 원을 나타낼 때 x 마이너스 a의 제곱 y 마이너스 b의 제곱 이퀄 r 제곱과 같은 식으로 나타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식을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얘기했었던 거고요. 자, 물론 표준형이라는 이름은 모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중심이 3,2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럼 대입해 볼게요. 자, a 대신에 3을 b 대신에 누구를 2를 대입해 주세요. 반지름 얼마랬죠? 1. 1은 제곱해도 1이니까 그냥 1. 그럼 이런 답 찾아주면 되네. 이게 몇 번일까요? 쭉 보니까 4번. 네. 이건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 잘 이해를 하고 계시면, 그 식의 모양을 기억하고 계시면 그냥 특별한 계산 과정 없이 바로 찾아내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의 방정식에 대한 어떤 식의 형태, 자, 표준형 살펴봤고요. 자, 1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게 되면요. 자, 3,4가 있는데요. 어떻게 한답니까?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킨대요. 자,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 그게 뭐였었지? 자, 우리가 대칭 이동을 배울 때 여러 가지 배웠었어요. 점대칭과 선대칭을 배웠는데, 점대칭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말하는 이제 원점의 대칭이다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배웠었고, 선대칭은 x축의 대칭, y축의 대칭, 또는 y는 x란 직선의 대칭, 또는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의 대칭. 자, 이러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자, 물론 이것들 외적으로 일반적인 꼭 y는 x가 아니더라도 뭐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의 대칭인 경우, 그리고 점의 경우도 마찬가지. 꼭 원점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1,2라는 점에 대해서 점대칭 이동했을 때, 자, 이런 좌표들 구하는 걸 다 배웠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지금 원점 대칭이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x, y랑 어떤 점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원점 대칭을 시킬 겁니다. 자, 원점 대칭의 특징은 뭡니까? 원점을 기준으로 180도 회전 이동시키는 거기 때문에 x좌표와 y좌표의 부호변화가 생긴다라고 했죠. 둘 다 부호변화가 있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만 내가 잘 이해하고 있으면 지금 문제에서 3,4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려고 합니다. 자, x와 y의 위치는 그대로인데 부호가 바뀐다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써주시면 됩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한 점의 좌표를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쭉 하다 보면 맨 앞에 1번. 자, 이렇게 정답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10번 문제도 역시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지금 풀었던 문제는 원점 대칭의 문제라고는 하지만 여러분이 이 내용 외에도 반드시 이제 대칭 이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 이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꼭 정리를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저는 이제 11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립부등식. 자, 연립부등식은 주어진 각각의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어떤 미지수의 범위를 찾은 다음에 두 녀석 또는 그 이상의 식에 대해서 공통범위를 찾아주는 게 우리가 연립부등식을 푼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연립부등식이 주어졌고요. 영역을 좌표 평면 위에 알맞게 색칠한 것. 자, 색칠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보기는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재는 보기가 다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직접 그려보면서 제가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 부등식에 의해서 영역을 나타낼 때, 자, 이걸 이제 수학에서는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실 게 뭐? 그렇죠.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경계. 제가 부등식의 영역을 나타낼 때 항상 제일 먼저 찾는 거는 경계부터 찾습니다. 경계라고 하는 건 뭡니까? 경계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부등식에서 부등호 무시하시고 이게 등호라고 가정을 해보면 누가 됩니까? 첫 번째 식에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 두 번째 식에서 y는 마이너스 2라는 직선, 얘네들이 경계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 경계는 결국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어떤 직선이 있으면 이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과 아래쪽을 나누는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 경계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될 거는 부등식에서 보셨을 때 y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보다 작다? 그 얘기는 직선이 주어졌으면 y 값이 작은 거니까 이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다는 뜻이고 y가 크면 직선보다 위쪽에 있다는 뜻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물론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내용들을 모르시겠다라고 한다면 제가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임의로 점 하나를 잡아서 대입을 해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x가 1일 때 y가 1이라고 x가 1일 때 y가 1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1,1을 대입해 보시면 여기는 1 들어가면 0이 되죠. 얘는 1이 돼요. 1이 0보다 작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1,1을 포함하는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1,1이 여기 있어요. 이 점을 포함한 영역은 지금 1,1 대입했더니 관계식이 성립하지 않았죠? 아니란 얘기죠. 그럼 그 반대편 영역이 우리가 원하는 영역이다. 자, 만약에 1,1을 대입했는데 관계식 성립해. 그러면 이 점을 포함하는 영역이 우리가 원하는 영역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찾으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이런 내용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역을 표시할 때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당히 어떤 점을 찾아서 대입해 보시는 방법도 있고요. 자,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fx라는 기준으로 y가 fx보다 작다 또는 y가 fx보다 크다라는 식이 성립하게 되면 자, 이 경우에는 뭐라고 했었냐면 y는 fx의 뭐라고 했죠? 위쪽이라고 했었죠. 위쪽이라고 써야 되겠죠. 자, 얘는 아이고 제가 잘못 썼네요. y가 작으니까 위가 아니라 어디가 됩니까? 그렇죠. 아래쪽이 됩니다. 아래쪽. 그 다음에 이 경우는 y는 fx라는 경계를 기준으로 위쪽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자, 그럼 이 두 가지 사실로부터 자,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x축, y축 이렇게 나타내어 보시고요. 자, 경계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려주시면 y 절편 1이죠. 0일 때 x 값은 1이기 때문에 x 절편도 1이 돼서 자, 여기가 1, 여기가 1. 자, 이러한 직선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임을 알 수 있고요. y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2 대략 제가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y는 마이너스 2. 얘가 y는 마이너스 2. x 값에 관계없이 y가 언제나 마이너스 2라는 뜻인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원하는 영역을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가 얘보다 작아요. y가 얘보다 작아요. 그러면 둘 다 아래쪽이라는 얘기죠. 요 사실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요 사실 파악했었으니까 결국 두 직선의 아래쪽. 그러면 이 직선보다 아래면서 얘보다도 아래가 돼야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쪽 영역이 됩니다. 자, 여기 경계 여기까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됩니다. 이 위로 넘어가셔서는 안 돼요. 자, 그리고 문제에서 뭘 했어요? 경계는 제외한다. 이유, 등호가 없기 때문에 경계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그림을 그리실 때에는 경계를 제외하기 때문에 여기 점선으로 그려주셔야 됩니다. 원래는 점선으로 그려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매번 그릴 때 이렇게 점선을 다 그릴 수 없기 때문에 보통은 그냥 실선으로 그리고 지금처럼 글로써 경계선 제외 또는 포함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와 같은 정답을 보기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부등식의 영역을 풀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사실을 이용을 해서 푼다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 이해가 되셨으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이제 집합이라고 하는 녀석이 등장을 합니다. 자, 집합.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A라는 집합, B라는 집합 이렇게 주어진 어떤 상황에 대해서 뭘 구하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자, 보니까 A 교집합 B에다가 N이 붙었네요. NA가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그 이 말의 의미는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라는 뜻이죠. 자, 그럼 여러분이 먼저 보세요. 우리가 A 교집합 B를 찾아줘야 되는 문제예요. A 교집합 B라고 하는 건 공통 원소를 얘기합니다. 1, 2, 5, 10, 2, 3, 5, 7. 보니까 2, 그 다음에 5. 이 두 개가 서로 공통이네. 그래서 2와 5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A 교집합 B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A 교집합 B의 원소 개수는 지금 몇 개입니까? 2와 5, 2개. 자, 따라서 1번이 정답이다라는 것을 쉽게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풀어보니까 어때요? 집합 쫄만한 게 아니죠? 쉽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역시 이해가 되셨으면 저는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제 문제가 되겠네요. 자, x가 1보다 크다이면 x의 제곱이 1보다 크다이다의 뭘 찾으라고 합니까, 여러분? 대우명제. 자, 우리가 명제를 배울 때 뭐라고 배웠었냐면 어떤 명제에 대해서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명제 P이면 Q이다. 화살표를 표시할까요? P이면 Q이다. 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함을 배웠었습니다. P이면 Q이다라는 원래 명제가 있어요. 원명제라고 하죠, 보통. 자, 이 명제의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꿔버리게 되면 Q이면 P이다라는 새로운 명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얘네 둘 사이의 관계를 우리 뭐라 불렀었냐면 역이라고 불렀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가정과 결론을 각각 부정을 취하면 not P이면 not Q이다라는 새로운 명제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명제를 원래 명제와 이의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물론 이제 이라는 명제는 우리가 잘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런 게 이인가 보다라고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2를 만들어 보게 되면 얘는 not Q이면 not P가 되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새로운 명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얘와 얘 사이의 관계 보니까 얘네들도 영명제 관계 있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여기 대각선에 있는 이 두 녀석, 여기 대각선에 있는 이 두 녀석 어떤 관계 있습니까? 주어진 명제를 역을 취한 다음에 2를 취했더니 가정과 결론의 부정을 취해서 위치를 바꾼 형태인 뭐가 됩니까? 그렇죠. 대우라고 하죠, 이런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 대우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던 거예요. 왜? 원래 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 명제 또한 참이다.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그 대우 명제 또한 거짓이다. 자, 그래서 어떤 명제가 주어졌을 때 이 녀석의 참 거짓을 판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대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죠. 왜? 참 거짓이 같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는 이 대우를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x가 1보다 크다이면 가정과 결론입니다. 바로 써볼까요? 자, 어떻게 한다라고 했습니까? 가정과 결론의 부정을 취해서 위치를 바꾼다라고 했죠. 자, 여기 있던 결론의 부정을 취하면 x제곱이 1보다 크다의 반대는 1보다 작다가 아니라 크다의 부정이니까 크지만 않으면 돼요. 즉 작거나 같다입니다. 얘가 가정으로 오는 거죠. 1보다 크다. 1보다 작거나 같다이다. 자, 이렇게 바뀐 게 대우 명제가 됩니다. 자, 이러한 답 찾아주시면 정답 그냥 4번 바로 보이겠네요. 맞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이 명제의 역이 대우라는 개념만 지금 보시는 이 표와 같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신다면 자, 이 문제는 어렵지 않은 그런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확인했고요. 자,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라는 함수가 x에서 y로 대응시킨 어떤 함수라고 했을 때 자, 그림같이 주어졌습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이 주어졌고 정역 x, 정역 y 그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여러분 f 뭐라고 읽어요? 인버스, f 인버스 a를 4라고 한대요. f 인버스가 뭐죠? 그렇죠. f의 역함수를 f 인버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f 인버스는 어떤 의미냐? 1로 가는 게 f라고 하면 f 인버스는 1로 가는 함수를 f 인버스라고 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f 인버스는 그럼 이쪽에서 1로 화살 쏘는 게 f였다면 인버스는 거꾸로 쏘는 거니까 1에서 2로 쏘는 거고 3에서 3으로 쏘는 거고 2에서 4로 쏘는 거고 4에서 5로 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겠죠. 맞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뭡니까? A가 누군지 모르겠으나
F 인버스 입장에서는 얘가 정의역이 됩니다. 자, A는 그러니까 이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Y 값이 4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4는 이 녀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왜? F 인버스 입장에서는 얘가 정역이고 얘가 공역이 되니까. 그 Y 값이 4가 되는 거. 4 여기 있네요. 누가 쌌습니까? 2가 쌌죠? 아, 그래서 A가 2다. 굉장히 간단하게 찾을 수 있겠네요. 맞죠, 여러분? 자, 여러분 중에 나는 이렇게 풀지 않았습니다. 다르게 풀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풀이하고 한번 써보죠. 자, F 인버스 A라는 값을 4라고 했잖아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 자신과 자신에 대한 어떤 역함수를 합성을 시키면 항상 뭐가 됩니까? 그렇죠. 항등함수가 됩니다.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을 얘기합니다. 즉 항등함수에다가 1을 넣었으면 1이 나와야 되고 2를 넣으면 2가 나와야 돼서 우리가 항등함수를 i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ix는 x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사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양변에 똑같이 f를 합성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여기 f4가 되겠죠. 자, 자신과 자신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뭐가 된다고요? 항등함수 i가 됩니다. 그래서 f4. f4는 정역 x에서 4에서 원래 2에다 화살을 쐈었죠? 2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뭐랬죠?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을 함수값으로 갖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a는 자기 자신을 함수값으로 가져서 a는 2라는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녀석의 역함수가 F 인버스의 역함수는 F, 또 F의 역함수는 F 인버스와 같기 때문에 일로 넘어갈 때 우리가 써먹을 수 있었던 원리라고 하는 건 F 인버스랑 F 인버스 F는 언제나 항등함수 i와 같다라는 거. 맞죠, 여러분? 뭐 여기서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역시 우리가 배웠던 바 ix는 누가 됩니까? 그냥 x와 같은 거죠, 여러분. 자, 이런 사실을 이용하셔서 여러분이 바로 계산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푸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이 잘 주어진 상황이어서 이 경우에는 그냥 아마 벤 다이어그램 보고 그냥 거꾸로 화살을 쏘면 되는 거니까 그게 조금 더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난 그거보다 계산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방법과 같이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는요. 등차 수열에 관련한 문제가 됩니다. 자, 등차 수열은 첫 장부터 어떻습니까? 일정한 어떤 수가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이 더해지는 일정한 수 우리는 공통된 차이, 공차라 불렀었고요. 자, 이 공차에 의해서 정의가 되는 수열이 됩니다. 자, 그러면 1이 첫째 항이기 때문에 공차를 찾기 위해선 1에서 4까지 이동했어요. 그 얘네 둘 사이 차는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3이 되겠죠. 자, 여기도 3이 되겠죠? 여기도 3이 되어야 해요. 이 일정한 차이를 공차라고 한댔죠. 자, 그러면 10에서 A까지 갈 때도 당연히 공통된 차이, 공차가 3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10에다가 3도 했으니까 A는 얼마가 됩니까? 13. 정답 몇 번? 3번. 자,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자, 이와 같은 방법을 찾으실 수 있겠고요. 조금 나름은 나 공부 좀 더 많이 했는데 다른 거 써보고 싶어요. 자, 등차 수열에서 우리가 배웠던 주요한 내용 중 하나 이런 거 있었죠? 등차 수열. 간단하게 좀 몇 가지 정리해 볼게요. 등차 수열은 우리가 이제 뭐 아리스메티컬 프로그레션 그래서 AP라고 씁니다. 뭐 이건 중요하진 않고요. 자, 등차 수열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 모든 수열은 그 규칙성을 나타내는 일반항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등차 수열 일반항을 써보면 AN은 첫째 항 A1 플러스 n-1D와 같음을 알 수 있었고 두 번째 또 어떤 게 있었냐면 등차 수열의 중간항에 대한 성질 등차 중항이라는 게 있었어요. 등차 중항은 뭐냐면 가운데 끼어있는 항의 2배를 한 값은 얘를 기준으로 양 끝에 있던 즉 AN과 AN 플러스 2의 합과 같음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점화식이라고 저는 써볼게요. 이 점화식이란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점화식은 항과 항 사이의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식을 점화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무슨 말입니까? 1과 4 사이에는 플러스 3이라는 관계가 있었고 4와 7 사이에 플러스 3이라는 관계가 있었죠. 즉 등차 수열은 다음 항으로 이전 항을 빼면 언제나 공차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공차가 일정해야 등차 수열이 됩니다.
맞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등차수열의 합의 공식. 우리 뭐라 했었죠? 첫 장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수열해선 SN이라 표현을 하고요. 공식을 써보면 2분의 n의 2A1 플러스 n-1 D와 같음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자, 그래서 등차수열하면 이 네 가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해서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등차수열뿐만 아니라 등비수열도 똑같이 네 가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물론 합에 대해서 이거 말고 가우스가 7살 때, 어떤 책은 10살 때라고 되어 있는데 했던 집 중에서는 제일 앞에 있는 숫자, 제일 뒤에 있는 숫자를 더한 다음에 전체 항을 2개씩 묶어서 묶음 횟수로 곱한 결과가 같다. 그러한 방법을 계산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식으로 나타내실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 세 개를 놓고 등차수열의 이 등차 중앙을 이용해 본다면 이 가운데 있는, 그래서 두 번째 풀이어 써볼게요. A라는 값의 2배는 어떻습니까? 양 끝에는 10과 16의 합과 같은 거죠. 이거 26이니까 A가 13이다. 라고 하는 똑같은 결론을 얻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걸 합으로 계산하지는 않으시겠죠? 예, 그건 너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여러분 쉽게 문제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등차수열의 문제 확인해 봤고요. 자, 우리 문제는 등비수열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등비수열에 대해서도 똑같이 정리 꼭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1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무리함수 이 녀석의 그래프로 알맞은 것을. 자, 역시 제가 보기를 쓰지 않았어요. 이유는 제가 그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어떻게 그려지는지, 자, 그리고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 기본적인 어떤 팁 내용 하나를 제가 제시하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리함수의 그래프. 자, 물론 무리함수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유리함수라고 하는 어떤 분수함수가 나와 있을 겁니다. 이 분수함수의 그래프의 개형도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우리가 보통 네 가지 개형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수학에서 개형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그래프가 아니라 대략 이렇게 그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곡선의 모양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함수를 만약에 무리함수를 줬는데 제가 여기서 y는 이렇게 줘볼까요? b 루트 ax 이렇게 줬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자, a와 b는 상수값입니다. 1이 될 수도 있고요, 2가 될 수도 있고요. 자, a가 그리고 b가 하는 역할들은 뭐냐면 a가 만약에 양수라고 한다면 우리가 배운 바 루트 안에는 음의 값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자, 물론 들어오게 되면 복소수라고 하는 걸 배웠기 때문에 복소수도 있지 않나요?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x의 평면 위에서 어떤 그래프로서 점으로서 나타내기 위해서는 복소수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이미 배운 바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근호 안은 언제나 0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 근데 a가 만약에 양수라고 가정을 하면 얘가 0 이상이 되기 위해선 a가 양수일 때 x 또한 0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럼 x는 오른쪽 방향이라는 얘기죠. 0 이상이니까. 그리고 b의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 전체 y 값이 얘가 양수면 양수, b가 음수면 음수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b가 양수면 x축보다 위쪽에서 그래프가 그려지고 음수면 아래쪽에서 그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린 바 있었을 거예요. 자, A는 결국에 이 그래프를 그릴 때 X축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고요. B는 Y축 방향을 결정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A가 양수고 B가 양수면 오른쪽의 위쪽을 향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고 했었죠. 자, 이때 이 녀석을 뭐라고 합니까? 꼭지점이라고 하죠. 꼭지점 어떻게 찾습니까? 그렇죠. 근호 안이 0이 되게끔 하는 x값. 지금의 경우는 0이 되겠죠. 자, x가 0일 때 그때 y 또한 0이 됩니다. 이걸 꼭지점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a가 만약에 음수이고 b가 양수면 음수니까 왼쪽에 위쪽이 돼서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이렇게 그려지는 녀석은 a가 음수이고 b 또한 음수가 돼 있죠. 왼쪽에 아래쪽이니까. 자,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는 오른쪽에 아래쪽이니까 이렇게 나타내실 수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내가 이 모양 잘 알고 있어. 자, 그러면 이 문제 이제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왜? 얘 보니까 일단 마이너스 1 잠깐 무시하더라도 루트에서 x 앞의 개수가 얼마입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안 쓰여졌다는 건 1이 곱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즉 양수란 얘기예요. 즉 우리가 그리는 그래프는 오른쪽 방향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루트 앞에 부호 뭡니까? 역시 1이니까 양수예요.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오른쪽의 위쪽을 향하는 이런 1사분면에서 그려진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모양의 그래프는 다 틀렸다는 얘기죠? 보기에서 다 지워주시면 됩니다. 맞죠? 자, 그럼 이제 뭘 찾아야 됩니까?
꼭지점. 자, 이 문제에서 꼭지점은 누가 됩니까? 그렇죠.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근호 안이 0이 되게끔 한 x의 값. 얘가 0이 된 x값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죠. 자, 마이너스 2 넣었더니 0이 됐어. 그때 y값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아,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자, x축과 y축이 주어져 있으면 원점. 자,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라고 해봅시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봅시다. 그 이때 요 녀석이 꼭지점이 되는 거고요. 아까 뭐라고 했죠? 오른쪽 위를 향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렵지 않죠? 그래서 기본적인 요 내용만 잘 숙지하고 계시면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굉장히 쉽게 그릴 수 있다는 거. 요거 한번 다시 체크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수함수를 나타내는 어떤 유리함수의 그래프 또한 같은 기본형의 어떤 패턴으로서 그 그래프 모양을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그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찾아서 복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보시죠. 자, 시그마 계산하는 문제가 돼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마의 주요한 성질, 시그마는 덧셈에 대해서 또는 뺄셈에 대해서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같이 덧셈에 대해서 찢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일반항을 나타내는 어떤 식에다가 어떤 상수가 곱해져 있으면 상수는 기호 바깥으로 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 자, 기본적으로 이런 성질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시그마 K는 1에서 5까지 AK 플러스 2라는 녀석은 시그마 덧셈에 대해서 분리가 가능하니까 1에서 5까지 AK 플러스 시그마 K는 1에서 5까지 2와 같이 나타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 값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이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일반항이 2라는 뜻으로서 n이 아무리 움직여도 K가 아무리 움직여도 값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즉 2라는 일반항을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즉 5개를 더해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값은 문제에서 16이라고 주어져 있었으니까 16. 자, 얘는 모르니까 그냥 이대로 쓸게요. 자, 2를 5번 더하니까 얼마가 됩니까? 10이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시그마 K는 1에서 5까지 AK란 값은 6과 같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 2번. 자, 이와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맞죠, 여러분? 네, 이렇게 정리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 18번 문제로 역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수열이 주어져 있는데요. 자, 수열 AN이 첫째 항은 2라고 주어져 있고요. 관계식이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자, 항과 항 사이 관계식을 뭐라고 한다고요? 점화식. 그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마 문제 하나 풀다가 이런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여러분한테 등차 수열하면 4가지가 떠올라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한테 4가지 정리해 드렸을 거예요. 자, 이 문제 또한 등비 수열 관련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이 점화식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전 항에다 2분의 1 곱해서 다음 항을 나타낸다는 뜻인 거죠. 자, 그럼 등비 수열 얘는 뭐 지오메트리컬 프로그레션 그래서 GP라고 합니다. 자,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자, 우리가 등차 수열 나타냈던 것처럼 일반항을 먼저 표현하면 그렇죠. AN은 A1 R의 n-1제곱. 우리가 특별히 언급이 없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A1이 0인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R이 0인 거 역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등차 수열에서 등차 중항이 있었듯이 등비 수열에서는 등비 중항이라는 게 올 수 있습니다. 중간항에 대한 성질. 그래서 가운데 끼어 있는 항의 제곱은 양 끝항의 곱과 같음을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또 점화식, 즉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 점화식이 제일 중요한 거죠.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다음 항을 나타낼 때는 이전 항에다 뭘 곱합니까? 공비, 공통된 비율, R이라고 하는 걸 곱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면 이전 항으로 다음 항을 나누면 공비라고 하는 일정한 상수값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등비수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SN이라고 써보고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었냐면 1-R분의 A1 1-R의 n제곱. n은 항의 개수가 됩니다. 자, 이때는 R이 1이 아닐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물론 1과 R의 위치를 바꿔도 됩니까? 바꾸셔도 됩니다. 대신에 1과 R의 위치를 바꿀 때 1과 R의 n제곱 위치도 같이 바꿔주셔야 돼요. 얘만 바꾸고 얘 안 바꾸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다른 결과예요. 자, R이 1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R이 1이 아닌 이유는 분모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R이 1이라는 얘기는 공비가 1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모든 항이 다 똑같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첫 장을 n번 더한 것과 같아서 NA1이라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역시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지금 이 관계식 보니까 AN으로 양변을 나눠보면 공비가 얼마입니까? 2분의 1인 등비수열이다. 첫 장 누구? 2가 된다. 자, 그래서 일반항 써보면 AN은 첫째 항 A1은 2라고 했고요. 공비 R은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2 곱하기 2분의 1의 n-1제곱. 이 중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A4. 따라서 A4라고 하는 것은 2 곱하기 2분의 1에 4 넣으면 세제곱 되겠죠? 자, 8분의 1. 2 곱하니까 4분의 1. 자, 따라서 정답 몇 번? 2번. 자,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여러분? 자, 등비수열의 기본 개념만 잘 이해하고 계시면 역시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간단한 문제네요. 2의 제곱 나누기 2-1제곱. 자, 2의 제곱 나누기 2의 -1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나눗셈이라고 하는 것은 밑이 같을 때 지수끼리 어떻게 합니까? 그죠? 빼주면 되는 거예요. 곱셈일 때는 지수끼리 더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2에서 누구를 뺍니까? 마이너스를 빼주시면 돼요. 그럼 2의 세제곱. 따라서 얼마가 됩니까? 8이 됨을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지수 법칙. 자, 이 내용들만 다시 한번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0번 문제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는 양수 n에 대해서 로그 n이라고 하는 어떤 상용 로그표가 주어진 겁니다. 자, 상수 a 값이 얼마겠느냐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여기서는 a의 값을 찾는 게 목적인데 a가 어디 있냐 봤더니 여기 a가 있네요. 그죠?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죠? 로그 n. 근데 n이 0.01일 때 그럼 로그 0.01일 때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그 1일 때 0? 뭐 당연한 얘기죠. 로그 10일 때 1? 당연한 얘기죠. 왜? 로그 밑이 안 쓰였다는 건 얼마가 생략된 겁니까? 그렇죠. 밑이 10이다라고 하는 상용 로그의 밑 10이 생략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안 쓰였지만 이건 밑이 10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로그 밑이 10이 원래 있었던 거고 0.01은 100분의 1이죠. 100분의 1은 뭡니까?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로그의 연산에서 주요한 성질은 진수에 붙어있는 지수는 기호 바깥으로 내보낼 수가 있어서 마이너스 2 로그 10과 같이 쓰실 수 있었던 거고, 자, 여기는 실제로 밑이 10이 생략된 거예요. 자, 밑 조건과 진수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에서 로그는 밑과 진수가 같으면 언제나 그렇죠, 1이 됩니다. 자, 따라서 이것은 마이너스 2.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 이해했으니까 마지막으로 로그 0.1. 자, 0.1은 10분의 1이죠? 그럼 10의 마이너스 1제곱. 자, 우리 좀 전에 얘기했죠? 마이너스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나갈 수 있다. 자, 여기 누가 생략됐다? 10이 생략됐다. 10 같으면 1이네? 그럼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 정답 몇 번? 2번. 자, 이와 같이 체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20문항의 검정고시 문제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자, 풀어보시면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쉬운 문제도 있었고요. 어떤 문제는 비교적 조금 계산이 들어간 까다로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저랑 같이 정리하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중요한지 제가 팁을 자꾸 정리해드렸는데요. 자, 이런 내용들 꼭 기억해 두신다고 한다면 자, 문제는 굉장히 쉽게 접근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언제나 이렇게 정리해서 복습해 두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수업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